6.25를 함께한 형제국이 하나 있습니다. 형제국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고 그 우정은 70년이 지난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이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다면 이제 선진국이 된 한국이 형제국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네요. 한국 의료진들의 잠깐 동안이었던 방문이지만 그것이 에티오피아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이건 제가 눈앞에서 목격한 현실이며 한국인들은 에티오피아의 100만 명 인구를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루스 아벨이라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 외곽에 있는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죠. 제가 이탈리아에서 수년간의 유학 생활과 실무 경험을 쌓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심각한 상황을 맞닥뜨렸던 기억이 있네요. 에티오피아는 과거 1950년대 아주 먼 타지 민주주의 한국이 편에 서서 한국을 군사적으로 도와줄 만큼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꽤나 부강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그런 자부심은 사라졌으며 낙후된 현실 속에 살고 있었죠. 의료시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소는 정부에서도 가장 신경 써서 관리하는 건물이자 시설인데요. 그러한 이곳에서조차 첨단 시설을 마주치기는 어렵습니다. 스마트폰이 가장 첨단 제품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열악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힘들었던 건 의료진 내부의 무지와 권위주의였습니다. 의사라고 불리는 이들의 실력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어떻게 면허를 땄는지 의심이 갈 만큼 민간요법과 구전치료에만 의존했고 그건 조상이 알려준 방법이라는 이유 하나로 전통적인 방식만 고집했어요. 특히 장로 소리를 듣는 고령의 의사들은 간호사인 제 의견은 듣지 않았고 이탈리아에 갔다 왔다고 네가 뭘 아는 척을 하느냐는 식의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지하고 있었어요. 이 체계가 붕괴되기 직전이라는 걸.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팬데믹이 터졌을 때 모두가 말했죠. 아프리카는 인구 밀도가 낮아서 괜찮을 거야. 사실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저는 알고 있었지만 이 보건소의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군요. 제가 아주 강력하게 항의했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태평하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당시 정보가 많았던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조치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죠. 그래서 보건소장님한테 건의까지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우리 실정에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죠. 하지만 보건소장님은 왜 하필 한국이냐며 미국도 있고 스위스도 있는데 그런 나라 자료는 없냐는 거예요. 하지만 스위스나 미국은 의료정책이나 시설에 대해서 꽤나 폐쇄적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니 한국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게다가 한국 정도면 미국이나 스위스랑 비교해서 전혀 뒤처지는 의료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장로급 의사들은 못 믿어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왜 한국에서 코로나 대응을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는지 겨우 설득해냈죠. 물론 보건소장과 그 소장과 매우 친한 의사들은 한국이 그렇게 대비를 잘했는데 왜 감염자가 발생하느냐며 제 의견을 조롱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장하는 대로 격리실과 치료실 구획을 나누고 여러모로 기본 대응은 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한국처럼 완벽한 격리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커튼으로 구획을 나누고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동선을 통제하는 수준에 그쳤어요. 솔직히 이 나라에도 전염병이 창궐한다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저 역시나 감염당할 것을 각오하고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수도에서 감염자가 실제 발생해버렸고 그 소식에 우리는 모두 비상이 걸렸어요. 보건소장과 의사들은 매우 당황하며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제가 준비해준 한국 자료를 아주 꼼꼼히 검토하더니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의료진국을 지원하겠다는 명목으로 아프리카에 상륙한 한국인 의료진이 가장 먼저 찾아와준 나라는 에티오피아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보건소에서 수도병원 본부로 호출되었습니다. 도착한 한국 의료진들은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등장했어요. 비상용 SUV와 구급 차량, 정돈된 유니폼, 그 어떤 혼란도 느껴지지 않는 표정들. 그날 수도 대형 병원 앞에서 한국인들과 만나게 되었을 때 정말 영웅들 같더군요. 그들은 총 16명,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반반으로 구성된 팀이었죠. 수도병원에서 저는 한국에서 온 의료진들과 함께 앉아 격리 동선은 어떻게 짜야 하는지, 감염자와 의심 환자는 어떻게 분리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직접 듣고 배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 의료진은 저에게 말했어요. 이곳은 형제의 나라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나라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었고 그제서야 예전에 책에서 봤던 한국과의 인연이 떠올랐어요. 아무튼 그런 잡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정말 의료 선진국 출신 한국인들의 생각과 경험은 실로 대단하다는 감탄과 동시에 꽤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건소로 돌아가 수도병원에서 한국인 선생님들에게 들었던 방식을 하나씩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기존에는 그저 커튼 하나로 나눴던 구역이었지만 이제는 가벽을 세웠고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동선만 허용하는 격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체계가 잡히기 시작하자 우리 보건소는 희망을 느꼈고 제 지시 아래 모두들 분주하게 움직였죠.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 의료진이 도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전국 각지에서 유학파 지식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저처럼 해외 의료 시스템을 체험해본 간호사, 논문으로 한국 의료 모델을 연구한 젊은 의사들 말이죠. 그들은 일정도 개인적인 일도 전부 다 미뤄두고 한국인 의료진과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며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의료진들 모두는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의료 수준이 어떤지 단순한 기술이나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그 태도와 조직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정말 감동적이었던 순간이 찾아왔어요. 한국 의료진들은 단순히 지식만 나눈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장비와 물품을 함께 나눠줬습니다. 기초 치료 키트, 수만 개의 검사 키트,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온 이동형 가벽과 음압 텐트, 소형 진단기기, 손소독제, 방호복까지. 그건 단순한 지원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동등한 의료인으로 인정하며 나누어준 진짜 형제국의 행동이었죠. 그날 저는 울컥했어요. 어릴 적 책으로만 배웠던 에티오피아가 한국을 도왔다는 역사, 그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누군가는 은혜는 잊어도 원수는 안 잊는다고 말하지만 한국은 그 은혜를 70년 넘게 기억하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수도 병원에서 배우고 돌아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게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어요. 수도에서 가까운 지역 보건소 중 하나로 직접 현장 점검을 하러 가겠습니다. 한국인 의료진 두 분이 우리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겠다는 소식이었죠. 그 연락을 받은 순간 저는 얼떨떨했어요. 우리가 뭐라고? 이 작은 보건소에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진이 직접 오겠다는 말에 기대 반, 긴장 반으로 준비를 시작했죠. 당시 한국 의료진의 팀은 전체적으로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일부는 수도의 중앙병원에 남아 에티오피아 각 병원에서 파견온 의료인들에게 집중적인 교육을 하고 있었고, 또 일부는 이렇게 수도 외곽 혹은 지방 구역까지 나가 직접 현장을 보고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죠. 그런 방식 자체가 이미 놀라웠어요. 보통은 중심 시설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하라는 식일 텐데, 사실 에티오피아가 유럽 선진국들에게 이렇게 의료 지원을 받은 적도 여러 번 있었고 그때마다 그 의료진들이 고맙긴 했는데 이렇게 한국인들처럼 꼼꼼하게 체크해주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한국인 의료진들은 확실하게 달랐습니다. 모든 현장이 평등하게 중요하다는 태도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병원에 두 분의 한국 의료진이 도착하셨습니다. 중년의 감염내과 전문의 선생님 한 분과 젊은 감염관리 간호사 한 분이었죠. 처음 인사하실 때부터 느껴졌어요. 그 어떤 교만함도 강압도 없고 조용하고 따뜻하게, 그러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죠. 저는 그날 우리 보건소의 구조, 구역 분리 상황, 장비 현황 등을 설명드렸었고 동료 간호사들과 의사들도 최선을 다해 우리 방식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역시 한국 의료진은 냉정하게 문제를 짚어주셨죠. 이 구역은 동선이 겹치게 됩니다. 감염 위험이 높아져요. 환기 시스템이 없으면 격리 공간 의미가 사라질 수 있어요. 소독 동선과 폐기물 처리 구역을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솔직히 처음엔 조금 부끄러웠어요. 우린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두 분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그리고 무한한 존중을 담아 설명하셨어요. 게다가 그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보건소에 나이 든 의사들조차 한국 의료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늘 저희 의견은 귀담아 듣지 않던 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정말 우리 모두가 같은 동료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 에티오피아 의료진들도 최선을 다하자는 한뜻을 모으게 되었죠. 그 한국인 의료진은 돌아가시기 전 우리에게 정말 큰 선물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고품질의 방호복 신발. 그건 우리에겐 거의 기적과도 같았어요. 원래 원칙대로라면 방호복은 일회용이어야 했죠.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한 벌을 며칠씩 입고 소독약을 몸에 뿌려가며 다시 사용하는 환경이었어요. 그나마도 찢어지면 테이프로 붙여서 사용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쉼벌을 전달하시면서 그 젊은 간호사 선생님이 살짝 미안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원칙상 일회용인데 많이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더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이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더는 고립된 땅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줬죠. 그 방호복 50벌은 갑옷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린 그걸 입고 더 강해졌고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싸우자는 다짐을 품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날이 정말로 현실이 되어버렸죠. 바이러스는 조용히 퍼지다 마치 단숨에 에티오피아 전체를 집어삼킬 듯 번져나갔어요. 처음에는 단지 감기처럼 시작되던 증상이 며칠 만에 호흡 곤란으로 바뀌고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숨을 쉬지 못한 채 쓰러지기 시작했죠. 병상은 턱없이 부족했고 산소통은 그야말로 생명 그 자체였지만 우리는 산소통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전국의 병원과 보건소에는 말 그대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고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점점 일상이 되어가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지나간 이야기처럼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상황조차 입 밖에 꺼내기 힘들었습니다. 감염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낙인이 찍힐 수 있었고 공포는 입을 막고 귀를 닫게 만들었죠. 심지어 의료진들조차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혹시나 내 동료가 감염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옮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 공포는 바이러스보다 더 깊이 스며들었죠. 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그림자조차 한국 의료진들이 다녀간 곳 앞에서는 발걸음을 멈춘 듯 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건 단순한 물자나 구조 시스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려줬고 위기 속에서 어떻게 서로를 지킬 수 있는지를 체득하게 만들어줬어요. 그건 어떤 장비보다 강력한 무기였고 그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단 한 명도 쓰러질 수 없다는 사명감을 품게 되었죠. 당시 우리 보건소는 말 그대로 의료인들이 거주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퇴근하지 않았고 그 작은 병원 안에 모두가 매트 하나 깔고 잠을 잤어요. 식사는 한국에서 구호물품으로 보내준 컵라면나 바나나로 때웠고 체력은 바닥났지만 우리가 쉬면 환자가 죽는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준 건 한국 의료진들이 남겨준 지원 물품들이었어요. 그 방호복 심벌은 교대로 입고 또 입으며 정말 한 벌당 10번은 넘게 사용했을 거예요. 그 방호복을 입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마치 보호막을 두른 것처럼 든든해졌어요. 이렇게 아프리카에 별 볼 일 없는 나라를 위해 찾아와준 한국 의료진이 고마워서라도 그때마다 힘이 났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거죠. 또 한국에서 제공해준 신속 검사 키트는 환자 선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감염자를 빠르게 분리할 수 있었고 원내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그 작은 키트 하나가 수십 명의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걸 그땐 정말 매일같이 실감했죠. 심지어 작은 가벽 하나도 정말 소중했어요. 환자 간 격리를 도울 수 있었고 감염 공포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가벽은 우리 보건소에 설치된 어떤 의료 장비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벽이었죠. 우린 매일 아침 그 벽을 닫고 점검하고 오늘도 이 벽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우리는 비록 피곤해 지쳐도 몸이 아파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우리를 믿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 먼 곳에서 손 내밀어줬다는 사실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렇게 버티고 또 버텨내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죠. 의료진들의 눈가에 지친 표정 대신 드디어 안도감이 비치기 시작했죠. 어느덧 이제 정말 다 지나갔구나 싶었어요. 정말 긴 싸움이었죠. 우리는 그렇게 정상화의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젠 무엇이 옳았고 누가 우리를 지켰는지 평가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수도 보건국에서 처음 발표한 자료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건 다름 아닌 한국이었죠. 한국 의료진의 활동과 구호물자 덕분에 최소 100만 명 이상의 에티오피아인이 구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건 추정치였지만 우리에겐 실감나는 숫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 하나하나가 정말 죽음에서 건져낸 살아있는 생명들이었기 때문이죠. 반대로 한국의 지원을 받지 못한 이웃 아프리카 국가들의 상황은 말 그대로 참담했습니다. 저는 그중 몇몇 국가의 보건소 간호사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 친구들은 말했죠. 우리는 마스크 한 장 받지 못한 채 의료진이 먼저 쓰러졌어. 한병동에 10명씩 죽어나가도 아무 조치를 하지 못했어.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한국의 도움을 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선택받은 나라였구나. 그런 감정이 밀려들었죠. 서방 세계, 특히 미국과 유럽은 팬데믹을 경제 위기로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수치와 통계를 앞세우며 얼마의 GDP가 줄었고 어떤 산업이 타격을 입었는지 따지겠죠. 물론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대응한 나라 1등인 건 당연했고요. 하지만 이곳 아프리카에선 팬데믹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사신으로 기억될 거예요. 지붕 없는 병실, 주사바늘 하나를 돌려 쓰던 날들, 마스크가 없어서 아기 기저귀로 얼굴을 가리던 간호사들. 그 모든 게 이곳에서는 진짜로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행동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신의 선물과도 같았던 것이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70년 전 자신들이 가장 힘들었던 전쟁의 한복판에서 에티오피아가 도와줬던 그 역사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한국에는 에티오피아 군인들을 위한 추모비가 있다는 사실을요? 1951년 전장을 누볐던 황실 근위대 6천 명이 한국을 위해 싸웠던 그 이야기를 한국은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 팬데믹 동안 그 은혜를 100배로 갚겠다는 듯한 그 행동은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도 한국 의료진들의 방문을 기리기 위한 작은 기념비석이 수도병원 한쪽에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 제막식에 저도 참여했습니다. 처음으로 단정하게 간호사 유니폼을 다시 입고 정문에 서서 그 작은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한 손엔 마른 꽃다발, 다른 손엔 방호복 입던 시절의 사진이 담긴 파일을 들고서요. 그 순간 저는 그 비석이 단순히 돌덩이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남긴 흔적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진심이었고 형제국이라 부를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였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인 의료진들의 방문은 단지 위기를 넘기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는 눈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보건소의 의사들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으니까요. 사실에 근거한 치료 방식, 검증된 약물, 감염 차단의 기본 원칙들, 그 모든 걸 새롭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처음 의사가 됐을 땐 당시의 현대의술을 따랐지만 근데 어쩌다 보니 우리가 이상해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며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했어요. 누구보다 똑똑했던 그들이 환경과 관습에 물들어 변질된 자신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에서 진짜 변화를 느꼈거든요. 그게 바로 한국이 우리 에티오피아에 남긴 진짜 유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자도 구조도 장비도 소중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았다는 점, 그건 어떤 기술보다 값진 변화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 환자를 돌보면서 그날 한국인 의료진들과 함께했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건 희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나 한국의 도움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국임을 다시 한번 느끼며 지금은 우리가 도움을 받는 입증이지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우리 에티오피아도 한국을 도와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에티오피아 국민들은 한국에게 고마워하고 있고 든든한 형제국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지만 양국의 우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며 제가 경험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